안녕하세요. 오랜만에 영상 한번 찍어봅니다. 오늘은 2026년 5월 5일 어린이날입니다. 참 날이 맑고 좋습니다. 한 50년 전쯤만 해도 제가 친구들과 고무신 신고 자전거 타고 저 경주 시내로 나가가지고 엄마가 준 용돈 가지고 화약도 사고 만화방 가서 만화도 좀 보고 아이스케이크도 사 먹고 그렇게 했던 기억이 납니다. 참 그 시절이 그립네요. 이제 뭐 그런 시절은 영원히 가슴에 묻어야 되고 그때만큼 좋은 시절은 아마 없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그 칼자이즈에서 만든 비오곤 35mm와 플라나 35mm 렌즈를 한번 얘기해 볼까 합니다. 이 렌즈는 이렇게 외관적으로 보면 둘이가 너무 비슷하게 닮아서 꼭 쌍둥이 같습니다. 자세히 보지 않으면 거의 구분이 안 될 정도로 많이 닮았죠. 요 플라라 렌즈가 비오곤에 비해서 0.5스탑 어두운 렌즈이기 때문에 그 렌즈 알이 약간 작습니다. 그거 빼고는 거의 구분이 잘 안 되죠. 이 렌즈를 비교하기 위해서 그리고 이 렌즈를 이야기하기 위해서는 좀 많은 세월을 좀 거슬러 올라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언제까지 거슬러 올라갔냐면 1917년도까지 한번 거슬러 올라가 보겠습니다. 독일의 유명한 수학자가 있죠. 그 당시에 가우스죠. 가우스. 저는 이 수학자들 이름만 들어도 경기를 일으키는 사람입니다. 제가 고등학교, 대학교 다닐 때 상당히 수학을 못했고 또 좀 타고난 재주도 없었고 또 하기도 싫었어요. 그래서 제가 학창시절부터 지금까지 살아오는 이런 인생의 갈림길을 만든 게 아마 수학이 아니었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대학을 다닐 때도 그 서울에 대학을 못 다니고 지방에 대학을 다닌 이유도 결국 수학을 못 해가지고 좀 지방에 남게 되었는 그런 뼈아픈 시절도 있었습니다. 어떤 간에 뭐 수학자를 안 볼 줄 알았더니만 또 카메라를 하면서 렌즈 이렇게 타령하다 보니까 또 뭐 수학자를 만나게 되네요. 뭐 그림에 보다시피 렌즈라는 게 여러 가지 이렇게 모델이 있습니다. 1817년도에 그 수학자 가우스가 이런 하나 발표를 하죠. 렌즈를 볼록 오목으로 구성하는 것이 구면 수차 제거에 효과적이라고. 이것을 가우스 구조라고 한다. 그 이후 1888년에 글람 크라크라는 사람이 가우스 구조를 딱 이렇게 대칭으로 이렇게 만들면 굉장히 상이 잘 맺어진다. 이런 이론을 발표하는데 그것이 우리가 대칭 구조, 더블 가우스 구조다. 그냥 이렇게 딱 마주 보니까 더블 가우스 구조다. 이런 렌즈 이론이 하나 있고 두 번째 이론은 1893년도에 영국의 그 쿠케 앤 존스라는 회사의 그 수석 디자이너로 일하고 있던 그 데니스 테일러 박사가 볼록 렌즈, 오목 렌즈, 볼록 렌즈를 이렇게 딱 놓으니까 아주 상이 잘 맺혀진다. 그렇게 해서 그거를 디자인을 해서 특허를 낸 것이 트리플렛 구조다. 이렇게 해서 세간에 많이 전해져 내려오죠. 그래서 렌즈의 이론은 한 근본 이론을 두 가지 정도만 알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뭐 광학 기술자가 아니고 사진하는 입장에서는 거의 모든 렌즈는 트리플렛 렌즈로 설계되느냐, 가우스, 더블 가우스로 설계되느냐 이렇게 바탕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사진을 찍는데 솔직히 뭐 그거 알아야 되느냐 알 필요는 없죠. 뭐 그냥 동호회 하다 보면 또 뭐 인터넷에 블로그에 글 쓰다 보면 뭐 좀 그런 걸 좀 알 필요는 있고요. 그런 글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모르면은 뭐 봐도 뭔 말인지 모르거든요. 근데 좀 알고 들으면
알고 보면 좀 낫죠. 그래서 상식이라는 거기 때문에 뭐 알면 좋은 거죠. 그 독일에 여러 광학 회사, 렌즈 회사가 많이 있었지만 뭐 대부분 뭐 사람들이 한 두 개 회사 이름을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뭐 칼자이저, 라이카, 그 외에 뭐 이제 슈나이더다, 로덴스톡이다, 그 다음에 등등등 있는데 대부분이 뭐 좀 유명한 회사는 칼자이저, 라이카죠. 양대 산맥이라고 할 정도로 경쟁도 되고 또 기술력이 둘 다 어마무시하고 경쟁하면서 또 둘이가 서로 발전해갖고 뭐 그런 것 같습니다. 어떤 독일을 대표하는 두 개 기업을 두 개 광학회사를 꼽으라면 첫 번째는 칼자이저고 두 번째는 라이츠가 아니냐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칼자이저사가 처음에 생긴 게 언제냐면 언제 생겼더라? 1846년도 칼자이저 박사가 이제 창립을 하고 에르스트 아베, 오토 쇼토와 같이 이렇게 경영을 해봤죠. 그리고 기술 개발도 해봤고 그리고 그 이후에 약 23년이 지난 이제 1869년쯤 되나요? 그때 칼 켈레너가 만든 그 광학 그 현미경 회사를 에른스트 라이츠 1세가 인수해서 에른스트 라이츠 페르케로 이렇게 하면서 이제 라이츠의 시작이라고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다. 그 개입이 한 23년 정도 차이가 나네요. 칼자이저사에서 이제 초창기 멤버인 그 아베 박사는 그 고등학교 때 물리 공부를 좀 해보신 분들은 기억이 나실 겁니다. 그 렌즈 막 이렇게 설명할 때 그 아베 상수라는 게 있거든요. 저도 뭐 그런 거 워낙 싫어해가지고 외우기 싫었는데 기억이 나네요. 그 정도로 그분이 유명한 광학에서는 유명한 전설이죠. 그분 밑에서 함께 일을 했던 조수를 일했던 유명한 파울 루돌프라는 박사가 있어요. 이분도 전설인데 이분이 1897년에 렌즈를 하나 특허를 해요. 그게 뭐냐면 플라라 렌즈인데 볼록 렌즈, 오목 렌즈, 볼록 렌즈를 갖다 댄 거를 세매를 이렇게 딱 마주보게 이게 하는 그런 디자인을 해요. 그래서 총 렌즈 개수는 6개인데 이게 공기가 접하는 면이 8개 면이 되죠. 이게 접하는 면이 많다는 거는 물리학적으로 아마 광학적으로 난반사가 많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뭐 코마라든가 다른 색수차라든가 이런 거는 서로 상쇄시켜 가지고 상당히 감소시킬 수 있는데 또 난반사가 많은 게 단점으로 또 이렇게 얘기가 되고 있거든요. 그 당시에는 이제 코팅 기술이라는 게 없었죠. 렌즈에 코팅하는 기술도 없었고 또 어떤 형석이라든가 이런 게 재료공학이 많이 발전하지 않았고 그 당시의 형성 물질과 그 당시의 무코팅 기술로서는 이걸 좀 제어하기가 쉽지가 않았나 봐요. 그래서 파울루돌프 박사가 이거를 결국은 탄생을 못 시키고 그냥 사장시켜버려요. 그게 향후 한 57년 동안 사장이 되고 그 이후에 이제 이게 만들어지는데 그러면서 아마 좀 뼈가 아팠겠죠. 우리가 자신이 연구 개발한 것을 생산하지 못할 때는 아마 연구자로서도 많이 상했겠죠. 그러나 이분은 워낙 그 특출한 과학자이기 때문에 이분이 개발한 렌즈가 유명한 렌즈가 있죠. 비점수차라는 렌즈, 그 아나스티그만 렌즈를 개발했고 그걸 나중에 이름을 포르타로 바꾸죠. 그러다 좀 더 개선한 게 우나르 렌즈고 1893년도 데니스 테일러가 특허낸 그 트리플렛 구조 볼록, 오목, 볼록 3군으로 배치하는 게 좋다. 그게 트리플렛 구조잖아요.
그래서 이분이 우나 렌즈와 포르타 렌즈의 앞면과 뒷면을 딱 떼서 붙여가지고 3분 3회로 딱 재배치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기가 막힌 렌즈가 된 거죠. 이게 바로 그 전설의 유명한 테사 렌즈입니다. 이 독수리의 눈이라고 불릴 정도로 아주 어마무시하게 잘 그 디테일이 좋은 멋진 렌즈가 됐죠. 이 렌즈가 1902년에 특허를 냈는데 이게 아마 독일의 그 당시에 특허 기간이 20년이었는 것 같아요. 그래서 1920년 초반에 특허가 풀리고 나서도 여러 유명한 강학 회사의 그 렌즈 설계에 바이블이 됐다고 하더라고. 심지어 어떤 분은 뭐 따라했다는 분들도 있고 따라하면 안 되겠죠. 뭐 특허 풀렸으니까 따라해도 되겠죠. 뭐 따라했다 하면 자존심이 좀 상할 뿐이지. 모방을 하거나 또는 약간 개조해서 할 정도로 20년 지났는데도 그 정도로 대단한 렌즈였죠. 그러니까 그 파울루돌프 박사의 광학 기술은 그 정도로 우리가 어마무시했다고 생각을 할 수 있죠. 이 렌즈가 결국은 처음에 파울루돌프 박사가 할 때는 6.3f였지만 그것을 그 후임인 그 에른스트 반더슬레버가 3.5f까지 재설계를 해서 그 수식을 풀어냈죠. 그러다가 1930년대가 그 콘탁스가 나올 때 그 소형 렌즈를 쓰기 위해서 테사 28, 23, 테사 50mm 2.8f까지 발전시킨 렌즈죠. 그게 이제 침동식이라 가지고 좀 보기가 어려운 렌즈예요. 테사 50mm 2.8f가. 근데 니켈로 되어 있는데 누리끼리 해가지고 그거 상태 좋은 거 구하기가 쉽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아마 쓰신 분들이 거의 없을 거예요. 인터넷에 보면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 정도로 그 파울루돌프 박사가 좀 과학 기술이 뛰어났다 이런 얘기를 해봤고요. 그분이 테사보다도 먼저 개발하고 연구한 렌즈가 플라나다. 대부분이 파울루돌프 박사 칼자재가 테사를 알려져 있죠. 왜냐면 플라나는 사장되어 버렸으니까 생산되지 못하고 테사가 생산되어 버렸으니까 그렇게 된 것 같아요. 그 세월이 흘러 그 후발 주자인 23년 거의 한 세대 늦게 출발한 라이카 회사가 칼자재 회사에 계속 기술력을 따라온 거죠. 우리 뭐 중국 고사에 그런 말이 있죠. 그 청출어람 뭐 그런 말 있잖아요. 청색은 남색에서 나왔다 뭐 이런 식으로 제자가 스승보다 훌륭할 때 그런 말을 많이 쓰는 것 같더라고요. 따라잡는 사람이 이길 수도 있죠. 왜냐하면 그만큼 수성하기가 최고의 자리를 지키기가 어렵죠. 1930년에 라이카 회사에서 획기적인 사건을 하나 만들죠. 렌즈 역사에서 큰 획기적인 일인데 35mm 렌즈를 만든 거예요. 그 당시 전까지만 해도 렌즈라고 하면 우리가 이렇게 편안히 이렇게 볼 수 있는 눈에 힘 빼고 딱 이렇게 볼 수 있는 요 화각이 46도에서 47도 정도 그 우리 소형 카메라 렌즈로 따지면 50mm 렌즈에 해당하는 화각이죠. 그래서 그걸 좀 표준 렌즈 같더라고요. 그런 렌즈가 있었는데 라이카 회사에서 이거를 더 넓게 약 64도 화각으로 볼 수 있는 35mm 렌즈를 만든 거예요. 이 획기적인 거죠. 그러니까 광학에서 렌즈에서 거의 독보적인 자리를 위치하고 있던 칼자재 입장에서는 화들짝 놀랍죠. 왜 보면 또 붕찐 것도 있고 왜 보면 또 요즘 말로 자존심에 좀 긁혔죠. 그래서 이 칼자재 회사가 아마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이 회사의 명예를 회복하고 긁힌 자존감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더 대단한 것을 내놓아야 되지 않겠느냐. 아마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뭔가를 만들었을 거예요. 그게 2년 후에 32년에 이제 결실을 맺게 됐는데 그 렌즈가 바로 그 유명한 테사 28mm 8F 렌즈입니다.
바로 이 렌즈입니다. 참고로 먼저 놓고 자랑 안 해요. 여기 라이카에서 최초로 만든 그 35mm 엘마 3.5f 렌즈고요. 테사 28mm 8f 렌즈인데 이게 초기 버전이죠. 니켈로도 해가지고 이 블랙 페인트인데 누리끼리하고 제가 이거를 처음 봤을 때 이게 이게 사진 되겠나? 왜 그러냐면 이렇게 보면 요 렌즈 알이 또 우리 단팥빵 만드는 팥 있잖아요. 팥보다도 작고 그 밥 먹는 살보다도 이게 약간 커요. 이게 뭐 사진 되겠나? 이런 의문 갖고 이거 안 살라 그랬거든. 이건 뭐 그냥 중고시장에서 거의 뭐 그냥 장사꾼들이 하는 이야기지 이거 사진 안 된다. 이래 좀 내가 무시를 하고 상당히 좀 회의적이었죠. 근데 이게 찾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수요와 공급의 법칙에 의해서 이 가격이 사잖아요. 그것도 내가 이제 또 이게 귀가 얇고 장비병에 빠져 있을 때니까 그냥 속능셈 치고 뭐 가격이 얼마 안 하니까 하나 사서 그냥 해보자. 이래서 이걸 사서 사진을 찍었는데 그 당시에 제가 이제 암실에 다닐 때 직접 이렇게 제가 현상하고 물에 씻어서 이렇게 보고 뭐 말리고 이런 짓들이 있었는데 그냥 암실에서 그냥 뭐 어두운 데서 볼 것도 없어요. 뭐 이렇게 물에 씻어서 딱 보면 보이잖아요. 장난이 아닌 거야. 정말 좋더라고. 그래서 이거를 이제 집에 가져와서 말려가 스캐너를 받아가 컴퓨터 큰 화면에 보니까 좋더라고. 깜짝 놀란 거야. 그래서 내가 소문을 잘 안 냈어요. 소문 내면 가격 올라갈까 싶어. 그래서 내만 이게 몰래 숨어서 쓰는 렌즈인데 상당히 이 렌즈 사진도 많이 찍고 만족감이 있었어요. 근데 이게 단점이 이거의 단점이 아니고 칼자이즈 렌즈의 단점이 라이카의 렌즈와 단점이 비교해서 상당히 서기가 불편해요. 이 조리개 돌리다가 주 던지 부르고 싶어. 이 조리개 돌리면 막 이 초점 링하고 막 같이 돌아가고 엉키고 그리고 뭐 렌즈가 이 뒷마무리가 뭐 좀 이상해요. 좀. 근데 라이카 렌즈들 보면 이게 조리개 깔끔하게 돌아가거든. 그리고 이게 만듦새가 여기 보면 더 마음에 들어요. 칼자이즈 렌즈보다는 외관이라든가 이 바이오넷 만듦새는 역시 누가 뭐래도 라이즈가 더 잘 만들었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렌즈라는 게 우리가 렌즈 알이 좀 중요하죠. 그 알을 또 무시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칼자이즈에서 이 테사 렌즈를 만들었죠. 근데 이 테사 렌즈가 저보고 이제 이렇게 말씀하시겠죠. 뭐 조그만한 렌즈 하나 가지고 그렇게 입에 거품 물고 사람들이 하냐 이렇게 했지만 이 테사 렌즈가 얼마나 대단하냐면 그 당시에 난다긴다는 라이카사가 2년인가 3년 후에 이 28mm 렌즈를 또 만들어내요. 그게 이제 헥토로인데 라이카 기술로서는 요거보다 딱 반 스톱 밝은 렌즈, 그러니까 반 스톱 될까 말까 한 6.3F를 만들었는데 그 헥토로 렌즈에 대한 평이 그렇게 좋지가 않아요. 그 어떤 좋지 않다는 거는 광학적으로 물리학적으로는 이 태사를 못 따라온다는 거예요. 그러나 어떤 느낌상으로는 뭐 괜찮다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것도 매니아가 있거든요. 헥토로도 또 좋아하시는 분들의 라이카 좋아하시는 매니아 분들 헥토로 매니아들이 있어요. 또 그분들 입장에서는 헥토로가 좋다고 하죠. 그래서 좋다 나쁘다는 이게 상대적이기 때문에 정답이 없기 때문에 자기 의견을 얘기하면 되는 거거든요. 저도 제 의견일 뿐이고 그렇다는 게 아니고 저는 그렇게 생각한다는 뜻입니다. 3년 후에 만든 렌즈가 이거보다 낫지도 않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신감이 떨어졌는지를 모르겠도 20년간 헥토로 렌즈를 가지고 28mm를 울고 먹어요. 그러다가 이제 20년이 지난 후에 그 1955년도가 그때 이제 라이카사에서 28mm 렌즈를 만든 게
그게 주마론 28mm 5.6F인데 20 몇 년 후에 만들어도 이거보다 한 스톱밖에 안 밟은 거예요. 그리고 광학적으로 사진 여러 가지 면에서 그게 이거보다 낫다는 것도 아니에요. 뭐 삐등삐등하다는 거지. 뭐 물론 주마론 매니아 입장에서야 낫겠지만 또 제 같은 테슬라 매니아 입장에서는 그 나은 것도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한 20 몇 년이 지난 후에 만든 렌즈가 이거를 못 따라잡을 정도로 이 정도로 이게 훌륭했다 그런 뜻이죠. 제가 주마론을 엄청 좋아하지만 주말로 폄하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 정도로 이제 기술력 그 우위를 이야기하다 보니 약간 주말론을 좀 폄하한 것 같은데 저도 35mm 주말은 완전 매니아입니다. 제가 주말론 렌즈를 엄청 좋아해요. 뒤에 나오는 6.8mm보다 더 좋아합니다. 이제 이걸로 가지고 32년도에 이걸 개발해서 이제 긁힌 자존심도 좀 회복하고 또 내가 살아있다는 걸 또 한 번 보여줬고 또 라이카사의 그 약구도 좀 죽여줬기 때문에 이제 마음을 좀 가도 않고 편안하게 유익게 32-5mm 렌즈에 대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개발에 들어가죠. 칼자이제가 그때 이 투입한 박사가 누구냐? 칼자이제사에서 광학의 전설로 불리는 루드비 베르텔레 박사가 투입되죠. 그분은 제가 뭐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저 비오곤 53mm 렌즈 때 그분을 제가 많이 이야기하고 또 내가 그분을 되게 좀 많이 언급한 이유가 그분 취미가 내하고 비슷해서 그래요. 그분이 그 당시에 할리 데이비슨을 탔다더라고요. 저는 이제 2000년 초반에 제가 할리 데이비슨 바이크를 타면서 좀 젊은 시절을 방황 없이 많이 그렇게 인생 대책 없이 좀 살았던 그런 기억 때문에 할리 데이비슨 매니아들을 되게 제가 좀 호감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분은 좀 독특해요. 그 당시에 독일의 베를린 공대도 있고 뭐 또 예나 대학도 있고 유명한 대학이 독일에 많이 있는데 대부분의 과학자들이 뭐 예나나 베를린 대학에서 공과대학을 나왔잖아요. 근데 이분은 대학도 안 나오고 그냥 독학을 했어요. 참 천재들이죠. 아까 라이츠사의 태동이 되는 칼 켈레너가 만든 그 현미경 회사도 그 칼 켈레너는 부터 독학자거든요. 어쨌든 머리가 좋은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분이 어쨌든 이분 또 독학을 해가지고 광학을 렌즈를 성공한 분인데 이분이 설계한 렌즈가 에르너만 회사에 있을 때 설계한 게 에르노스타죠. 그 에르노스타를 개발해서 또 한 게 변형해서 한 게 조나 렌즈고 그 조나 F2가 먼저 나오고 조나 1.5F가 나왔죠. 그때 그 중에 조나 F2.0 렌즈를 약간 변경하고 좀 광각으로 이렇게 개발한 것이 비오건 35mm 이 초기형 버전이다 이렇게 얘기가 되고 있거든요. 그분이 결국 1936년에 2년 만에 설계를 완성해서 1937년에 이거를 이제 생산에 들어가죠. 이 렌즈의 특성을 보면 이상하잖아요. 이 뒤에가 엄청 튀어나왔죠. 이거를 우리가 후옥이라고 하는데 이게 많이 튀어나왔어요. 이게 왜 많이 튀어나온지는 뭐 여러 말이 많은데 광학적으로 이걸 여기다 딱 갖다 붙이면요. 여기다 라이카에 딱 갖다 붙이면 필름 면 앞에 바로 딱 이게 렌즈 이게 마지막 뒷 렌즈가 필름 면 앞에 딱 붙어요. 바로 코앞에 딱 온다 이거죠. 그러다 보면 결국은 빛이라는 게 이렇게 지나가는 거리가 멀수록 오차가 발생하고 뭐 여러 가지 그렇게 발생한다더라고요. 그 최대한 그 오차를 줄이려고 이렇게 설계했다. 기발한 아이디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당시에 아무도 생각하지 못한 그런 아이디어죠. 근데 우리가 지금은 또 생각하면 뭐 나도 그런 생각할 수 있겠다 이러지만 우리가 그 창의, 특허 이런 걸 보면 남 해놓은 거는 쉬운데 내가 그걸 아이디어 내는 건 굉장히 어렵죠. 그건 뭐 다 인정하는 거잖아요.
이게 37년에 생산됐기 때문에 요거는 무코팅 렌즈입니다. 그 칼자이즈사에서 T코팅을 발표한 게 언제냐면 알렉산드라 스마쿠라바가 1935년에 T코팅에 대한 논문을 발표했죠. 그러면 이거는 왜 T코팅이 안 됐느냐? 그 당시에 독일 정권이 나치였기 때문에, 그리고 또 이게 광학은 그 군사 기술하고 연계되어 있잖아요. 뭐 이게 스코프 망원 렌즈, 뭐 대포 쏘고 이렇게 뭐 저격수 소총 뭐 이렇게 하는 그런 군사 무기하고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국가에서 이거를 그 군수용에만 적용을 시키는 것더라고요. 그러니까 민수용품에서는 이걸 못 쓰게 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1939년도쯤 돼가지고 이걸 이제 카메라 렌즈에다 이걸 적용했더라고. 그래서 이 비오건 35mm 요 렌즈는 무코팅이지만 잘 찾아보면 여기 코팅된 렌즈가 간혹 있어요. 여기 코팅 색이 좀 독특해요. 거의 파스텔 톤이거든요. 있기는 있어요. 이 렌즈를 제가 귀가 얇아가지고 구입을 했는데, 이 렌즈를 구입하니까 제가 실수를 했죠. 이걸 구입하면 당연히 여기에 붙여 쓸 줄 알고. 근데 아무리 개조도 여기다 쓸 수가 없는 거예요. 후옥이 너무 티 나와가지고. 그래서 내가, 또 소가리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인터넷 찾고 여러 사람들 물어보니까, 니콘에서 만든 S 시리즈 있는데 거기서 이걸 사용할 수 있다더라고요. 그래서 자, 또 허접한 니콘 S 시리즈 하나를 또 별도로 몇십만 원 주고 샀죠. 그게 또 쓸데없는 돈 낭비했잖아요. 물론 뭐 제가 술 안 먹고 담배 안 피니까 막 그 돈 뭐 그거 아꼈다 생각하고 뭐 취미생활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위안이 되죠. 그 니콘에다가 이 렌즈를 끼워가지고 흑백 필름 가지고 사진을 찍어서 현상을 해보는데 또 깜짝 놀란 거예요. 이게 테사 현상하고 놀랄 때하고 또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진짜 깜놀했어요. 와, 어떻게 흑백 사진이 이렇게 좋을 수가 있나? 이러면 또 저거 미치다 하겠지. 자화자찬, 지가 찍어놓고 지가 좋다 하면 이거 반 미친 거 아니에요. 하여튼 그랬다 이겁니다. 흑백 사진은 최고다. 제가 써본 렌즈 중에는 최고다. 제가 또 608mm 렌즈도 써봤기 때문에 제가 판단하기에는 608mm보다 이게 나아요. 그러나 이 단점이 칼라는 좀 후달려요. 확실히 이게 무코팅 렌즈가 칼라는 좀 뭐 그렇더라고. 근데 또 그런 이상한 걸 또 좋아하는 뭐 취향 같으면 또 뭐 칼라도 괜찮은데 이거는 뭐 흑백용으로 좀 좋은 렌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 렌즈가 생산되고 난 뒤에 이제 1939년도인가 2차 세계대전이 터지죠. 그리고 1945년도에 이제 독일이 패망하면서 2차 전쟁이 끝나죠. 2차 세계대전이. 그러면서 이제 독일이라는 나라가 연합군이 들어가고 또 저쪽에 한편에서는 이제 소련군이 들어갔죠. 그래서 연합군이 소련군이 예나 쪽으로 가기 전에 연합군 쪽에서 먼저 미국 쪽에서 그랬는 것 같아. 이게 예나 쪽에 있는 칼자이제 기술자 도면, 뭐 중요 부품 이런 거를 실어가지고 이쪽으로 서쪽에 있는 그 스투트가르트라고 하죠. 그게로 이렇게 뭐 이사를 했다나 사람들 뭐 빼돌렸다고 하나 뭐 그렇게 그쪽으로 많이 옮겼다고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소련군에게 넘어가기 전에 이거는 광학은 군사기술과 직결되기 때문에 또 연합군들이 소련의 그런 군사기술이 넘어가는 걸 조금 제어했는 것더라고요. 방지하기 위해서 기술자와 그런 고급 그 도면들을 스투가르트로 옮기고, 나중에 이제 연하로 들어온 소련군들이 그 연하 공장 뜯고 그 남아있는 기술자를 체포해서 그 러시아 어디야 키예프인가 거리로 끌고 가서 이제 거기서 또 이거와 비슷한 렌즈를
만들죠. 흔히 유사 렌즈지요. 우리말로 뭐 그게 뭐 주피터인가 뭐 그런 그때 러시아에서 나온 렌즈들이 러시아가 이제 그 당시는 소련이었죠. 그때 나온 렌즈들이 이거하고 디자인이 비슷한 게 많아요. 독일 동독에서 만든 칼자이즈 렌즈하고 비슷한 게 많은 게 그때 독일에서 잡혀간 렌즈 기술자들이 소련에서 고향을 그리워하면서 렌즈를 만들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됩니다. 그러다 1940 전쟁이 끝났으니까 칼자이저사에서는 회사가 분해돼 버렸죠. 동독에는 칼자이저 예나로 그 이쪽에 서쪽에는 자이저 이콘으로 이렇게 회사를 이름을 쓰면서 그 한 부분 밑에서 이제 한 다른 형제가 돼 버렸는데 이 형제끼리 좀 친하게 지내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아마 그 특허 가지고 기술력 가지고 상당한 수십 년에 걸친 그 잔인한 소송을 많이 진행했다고 하더라고요. 그 뭐 우리 인간살이가 다 그렇잖아요. 뭐 재산권 앞에서는 뭐 형제끼리 싸울 수도 있는 게 많이 보잖아요. 어쨌든 독일의 그 칼자이저, 서독의 칼자이저가 상표권 뭐 기술력이 가지고 특허를 많이 했다. 뭐 그렇게 인터넷에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칼자이저사에서 이 자이저 이콘, 서독에 있는 자이저 이콘이 이름을 그 칼자이저라 못 쓰고 그때 만든 이제 47년도부터 만든 거기에 보면 자이저 옵톤이라고 이렇게 각인이 되어 있을 거예요. 그때 이제 이분들이 1947년도부터 또 이제 렌즈를 만들기 시작했고 또 이제 카메라를 만들기 시작했죠. 왜냐하면 그때 이제 전쟁 후에는 이제 경제를 발전시켜야 되고 뭐 또 공장을 만들고 돈도 벌어야 되잖아요. 근데 뭐 우리가 사람이 다 그렇잖아요. 뭐 전혀 모르는 사업을 하기보다는 내가 잘하는 사업을 하잖아요. 그 독일은 워낙 광학 기술이 유명하고 또 저 세계 최고를 독점하고 있었기 때문에 또 이게 굉장히 부가가치가 높잖아요. 카메라 렌즈 사업이. 그래서 또 서독도 그렇고 동독도 그렇고 카메라 사업에 집중을 했는 것 같아요. 1950년도에 이제 칼자이저 그전에 자이저 이콘사에서 서독에서 본격적으로 이제 카메라 생산에 들어갔는데 전쟁 전에 만들었던 그 콘타렉스를 좀 개조를 했어요. 개선을 했는데 뭐냐면 그 전에 콘타렉스가 이 두께가 약간 좀 두꺼웠어요. 근데 이게 두께가 두꺼우면 좀 벽돌 같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아마 디자인을 개선을 했나 봐요. 그렇게 좀 납작하게 하는 거 줄이는 거죠. 그리고 그것도 아마 라이카사의 그 바라낙이라든가 이런 게 얇잖아요. 근데 그게 영향을 좀 받았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그 소비자들의 니즈가 얇은 걸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좀 얇게 만들면 이제 생산된 모델이 콘탁스 뭐 2A라는데 그게 생산되면서 단점이 하나 예상치도 못한 그런 문제가 발생했는데 그게 뭐냐면 이게 너무 길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얇아버리면 이게 이제 두꺼워가 이게 딱 붙어 못 쓰는 거예요. 이 베스트 렌즈를 이 대단한 렌즈를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때부터 이거를 좀 재디자인 하는 거죠. 재설계하는데 그 설계가 뭐 하루아침에 안 되잖아요. 그 설계를 하고 있었다 하더라고 1950년도에. 근데 그 설계가 완성이 안 되죠. 그러다 보니까 1950년도에 콘탁스 2A를 만들면서 뭐 붙여설 렌즈가 없잖아요. 그래서 동독에서 만들어 놓은 그 비오메타 35mm 2.8F라는 렌즈가 있는데 그 렌즈를 우선 급한 대로 썼어요. 그 렌즈가 이게 사진에서 보시면 이게 꼭 플라라 렌즈 구조하고 비슷하고 더블 가우스 구조거든요. 요거를 독일에서 누가 설계했더라 이번에 유명하신 분이 설계했는데 요거를 어떤 콘탁스에 좀 사용을 하고 시간을 좀 벌면서 드디어 2년 지난 1952년에 재설계한 이 렌즈가 탄생을 하죠. 얘네 뭐 이름은 비오곤 28mm 2.8F라 이름은 똑같아요. 근데 이름만 똑같지 이게 광학 구조는 좀 달라요. 그리고 요게 좀 차이가 뭐냐면 요게 A구나. 헷갈리네. 요거지.
이게 후옥이 좀 짧아요. 요게 이거보다는 많이 짧지요. 짧고, 그리고 이거는 이제 그 당시에 코팅 기술이 있으니까 코팅을 입혔죠. 그래서, 요거는 4분 7매인데 요거는 4분 6매지요. 또 렌즈 알이 하나 빠졌어요. 어쨌든 그러면 이기 좋냐, 이기 좋냐, 이기 좋냐. 요거를 이제 우리가 구분을 하기 위해서 요거는 전쟁 전 프리워 비옥원 35mm고 이거는 포스트워 전쟁 후 비옥원 이렇게 부르죠. 자, 이기 좋냐, 이기 좋냐는 또 엄마 좋냐, 아빠 좋냐 그 논쟁이거든요. 이거는 칼라의 흑백에는 최고예요. 근데 요거는 후옥이 좀 잘려 나가는 바람에 아마도 이론적으로 눈으로는 구별이 안 되지만 이론적으로 뭐 해상도나 선여도가 조금은 요거보다 못하겠죠. 이론적으로는. 그러나 이게 코팅이 되기 때문에 다른 어떤 색수차를 또 잡아주고 밸런스는 더 좋아지죠. 그런 또 장점이 그래서 칼라에 더 좋죠. 그러니까 뭐가 좋냐는 이제 개인의 어떤 취향에 따라 그 얘기가 될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래서 이 렌즈가 이제 그 사이즈 이콘을 대표하는 렌즈가 되고 이 렌즈가 52년도에 만들었는데 처음에 버전은 사이즈 옵톤이라고 각인이 되어 있어요. 근데 서류에 자료에 보면 1951년에 그 사이즈 이콘이 동독에 있는 칼자이즈 예나로부터 상표권을 소송을 아마 찾아왔는 것 같아요. 그래서 51년도에 소송에서 이긴 것 같아요. 그래서 53년도쯤에 나오는 렌즈들을 보면 사이즈 옵톤이 빠지고 그냥 칼사이즈 이렇게만 돼 있어요. 그리고 또 뭐 T코팅이 T자도 없어요. 당연히 T코팅이니까 칼사이즈는. 그래서 이 렌즈가 사이즈 이콘의 서독 주력 35mm 렌즈로 자리매김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이게 참 이 전 버전이 이게 생산될 때 가격이 얼마였냐 이걸 한번 찾아봤는데 450마르크 USD로 환산하면 뭐 그 당시에 1달러가 4.2마르크라 돼 있더라고요. 그럼 107달러거든요. 그 당시 독일 노동자의 하루 한 달 평균 임금이 249마르크였는데 이게 한 달 노동자의 월급보다 1.5배가 더 많은 거예요. 그 정도로 상당히 좀 비싸죠. 그만큼 뭐 베스트셀러였다. 뭐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렌즈가 너무 비싸기 때문에 아무나 이렇게 쉽게 살 수 근접하기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거와 비슷한 뭐 염가 꽁 대신 다 비슷하게 만든 렌즈가 플라나 렌즈였다 이런 말이 이제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오늘의 주인공은 플라나죠. 그러면 플라나 쪽에서는 기분 나쁘죠. 꽁 대신 닭 이렇게 하면. 그래서 그거는 그냥 그런 소문만 있다는 거고 뭐 사실인지는 모르고 플라나 렌즈를 왜 설계했는지는 이유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건 제가 좀 이따가 좀 보완 설명을 할게요. 이 렌즈가 이제 독일의 서독의 주력 상품이 됐고 그 당시에 이 비오곤 35mm 2.8을 능가할 렌즈가 없었어요. 이 최강자였죠. 근데 세상살이가 영원한 강자가 없잖아요. 늘 이제 추격자가 있죠. 지키기, 수성하기가 아까도 말했지만 수성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게 좀 아니 뭐 자료가 뭐 찾으려면 잘 없어. 그러면 나이카사에서는 뭐 아까 이거 엘마 35mm만 들렁 만들어 놓고 가만히 있었느냐. 칼자이저사가 이렇게 치고 나가니까 또 라이카사에서도 또 따라잡아야 되겠죠. 자, 라이카사에서 1956년도
요거 나오고 여기 생산되고 약 한 2년 전부터 4년쯤 후에 라이카사에서도 35mm 렌즈에 대해서 이제 또 업그레이드를 시작해 나가죠. 그 업그레이드 시작한 렌즈가 주마론 35mm 3.5f예요. 그 2.8도 아니고 그런 걸로 봤을 때 아마 라이카가, 이게 내 개인적인 생각인데, 라이카가 좀 기술력이 확실히 좀 칼자이즈가 떨어진 것 같아요. 이거 나온 4년 후에 35mm를 만들면은 당연히 칼자이즈가 2.8이니까 2.8을 만들어야 되는 게 맞잖아요. 그런데 주말은 35mm 3.5f를 먼저 만든 거예요. 그러다가 2년이 더 지나서 58년도가 돼 가지고 주말은 그 35mm 2.8f 요거가 조리개 숫자가 같은 걸 이제 생산을 했는데, 그 렌즈는 솔직히 제가 라이카 그 6군 8매보다 더 좋아하는 렌즈예요. 6군 8매를 팔고 제가 그걸 샀으니까요. 물론 뭐 6군 8매가 비싸가지고 그 여행 한번 갈 돈 마련하려고 6군 8매를 팔아서 여행 갔다 온 돈을 남기고, 또 그 나머지 돈으로 그 주말은 35mm를 35mm 2.8을 샀을 정도로 그만큼 6군 8매가 비쌌어요. 그 비싼 렌즈를 내가 왜 샀느냐? 귀가 얇아가지고. 근데 그거 팔아먹은 게 제가 지금 땅을 치고 후회하는 거예요. 그게 지금 한 뭐 800만 원, 900만 원 하더라고. 뭐 더 올랐는가? 그게 그렇게 오를 줄 알았으면 내가 안 팔고 갖고 있는 건데, 그걸 괜히 팔아가지고 말이야. 지금 주말은 얼마 하지도 않는데. 어떤 간에 58년대에 주말론을 생산했는데, 이게 뭐 저 같은 사람이나 좋아하지, 또 대부분 사람들이 그 비오건만큼은 안 됐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직도 라이카에서 뭐 비오건을 못 따라잡았는데, 여기서 획기적인 또 일이 생기죠. 독일의 라이츠사에서는 그 공장이 2개가 있죠. 그 주로 독일에서 만드는 것도 있고, 저 카나다 미들랜드, 카나다 어디 그 공장이 있어요. 거기서 또 중요한 걸 많이 만들었죠. 거기서 유명한 렌즈들이 많이 만들어졌는데, 카나다에서 생산된 그 메이드 인 저머니가 아니죠. 메이드 인 카나다인데, 그게 라이카의 렌즈의 전설이죠. 라이카 매니아들은 물론 라이카를 사용하지 않는 사람들도 거의 전설이라고 뭐 다 인정하고, 인터넷에 보면 그 리뷰가 그냥 엄청 많죠. 그냥 뭐 신으로 그냥 추앙되는 렌즈. 그 이름도 유명한 6군 8매. 6군 8매는 별명이고 본 이름은 아니죠. 본 이름은 주미크론 35mm 2.0F 1세대 이렇게 되죠. 근데 이제 복잡하니까 그냥 6군 8매, 6군 8매 그러는 거죠. 6군 8매, 8매 그런 사람도 있고, 그거다 크면 다 그건 줄 알아요. 그 시기 크면 그 시기인 줄 다 알잖아요. 그 렌즈가 지금 최고의 가격일 거예요. 주미력스 35mm 1세대하고 그 렌즈 2개를 내가 팔아먹고는 엄청 후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이게 그렇게 6군 8매가 나오고부터는 이제 판이 뒤집히는 거예요. 이 독보적인 자리를 지켰던 비오건 35mm 2.8은 이제 인생이 슬슬한 인생이 되는 거예요. 세상이 다 그렇죠. 화무는 11홍이요 영원한 강자는 없다. 거기에다가 라이카 회사에서 1954년에 획기적인 만들어내죠. 그 바르납 2D에서 어느 정도 완성된 RF 카메라, 레인지 파인더 방식을 M3에서 완전 완성을 시켜버리죠. 그 라이카의 전설인 이 M3, 이게 1954년에 생산되면서 카메라 시장은, RF 카메라 시장에서는 천하통일이 이루어집니다. 어떤 누구도 이거보다 좋은 카메라를 만들 수는 없다. 모든 사람이 인정하는 이제 그런 시대가 열렸죠. 그 이후에 또 뭐가 만들어졌냐면 M2라고
만들어졌는데 요거는 화인더가 50mm가 기본으로 장착되어 있는데 이게 조금 아쉬워요. 이 35mm 화인더를 기본으로 하는 M2가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도 끼도 되고 M2에도 끼도 되는 주 6군 8mm를 여기다 끼워 쓰다 보니까 이게 최고의 조합이 된 거예요. 그 라이카 M3에 또는 M2에 주미크론 35mm 1세대 그 6분 8mm를 끼우는 것이 가장 완벽한 조합이다. 이제 이렇게 이제 인식이 되고 누구나 그걸 인정하게 되면서 비어보는 그 자리를 서서히 뺏기기 시작하죠. 거기다가 또 설상가상으로 늘 안 좋은 일은 계속 엎쳐오잖아요. 61년도에 그 3년쯤 후인 61년도에 콘탁스 2A가 이제 단종되는 거예요. 단종될 수밖에 없죠. 이 RF 시장을 장악을 해버렸다니까. 그러니까 콘탁스 카메라가 이렇게 쓰기가 복잡하잖아요. 보장 잘라고. 그러다 보니까 칼자이즈는 렌즈는 잘 만드는데 바디는 뭐 별로인 것 같아요. 렌즈 회사지 카메라 회사로는 저는 별로 좋은 점수를 주고 싶진 않아요. 칼자이즈는. 그게 단종됨으로써 이 비오건 35mm는 더 쓸쓸해지죠. 마치 엄마 일은 아기 신세가 되는 거예요. 뭐, 그 고아 신세가 된 거죠. 그 뭐냐 이야기냐면, 아니, 렌즈가, 이 바디가 생산 안 되면, 이 렌즈는 엄마 잃어버린 거잖아요. 갈 길이 없잖아요. 그 고아 신세가 된 거죠. 그래서 제가 옛날에 영상에도 만들 때 이 비오곤만 보면 맨날 비운의 렌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왜 그러냐면, 이 바디가 없으니까, 이걸 뒤로 이렇게 잘라가지고 개조를 해가지고 이 라이카를 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엄마가 없으니까 나무집에 뭐 입양 가는 것 비슷하게 이렇게 이 실력은 뛰어나고 렌즈는 좋은 렌즈임에도 불구하고 이제 다른데 이렇게 뭐 디카이나 또 다른 카메라에 이렇게 개조해서 이렇게 쓰여지고 있죠. 참. 그래서 뭐 제가 비올레 렌즈다. 그러나 그런 운명이일전정 그 비오곤 35mm 2.8F가 가지는 그 광학적 성능, 그 렌즈의 성능만큼은 저는 최고라고 생각합니다. 이러다가 뭐 라이카 클럽에서 쫓겨난지 아닌지 모르겠는데 뭐 그렇다고 뭐 저를 쫓아내게 하겠습니까? 어쨌든 그 비오곤 30mm 정말 좋은 렌즈다 이 말을 하고 싶어서 약간 나이카를 깠는데 저는 나이카 클럽 회원이면서도 나이카를 굉장히 좋아하고 많이 사용합니다. 오늘 이 영상을 설명하다 보니 약간 칼자이즈를 좀 좋게 설명하다 보니 나이카를 약간 얍삽하게 이야기했는데 나이카도 굉장히 좋은 렌즈고 엄마 좋냐 아빠 좋냐 이건 영원히 답이 없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나이카는 나이카대로 굉장히 매력적이고 우수한 렌즈죠. 자, 그러면 서론이 너무 길었고, 이제 본론에 들어가죠. 본론이 뭐냐. 이제 주인공이 이거잖아요. 오늘 플라나 이 렌즈 설명한다는데, 이제까지 이건 이제까지 엉뚱한 소리만 한 거예요. 자, 이 렌즈는 1897년에 파울 루돌프 박사가 이렇게 6매 렌즈, 더블 가우스 구조로 6매 렌즈를 한 거를 난반사가 심해서 못 만들고 사장시켜 놨다가 약 57년이 지난 후에 이걸 끄집어내가지고 다시 만들기 시작해요. 1954년에 이 렌즈를 생산하기 시작했는데, 야, 이걸 만든 이유가 뭐냐? 그건 추정할 수밖에 없어요. 아마 이건 제 생각인데, 우리가 어떤 카메라 회사도 왜 보면 영업을, 수익을 창출해야 되잖아요. 회사라니 다 그렇잖아요. 그러다 보면 소비자의 니즈에 맞춰야 되는 거예요. 소비자의 니즈가 뭐냐면, 소비자들에게는 다양한 종류의 렌즈를 선보여 줘야 된다. 비용은 이게 아무리 좋다도 이것만 만들어 놓으면 이상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좀 메뉴를 좀 몇 가지 더 만든다. 그리고 브랜드를 좀 더 강화한다. 이런 목적이 있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하나고, 두 번째는 요거는 좀 비싸니까, 여기는 뭐 비싸니까 좀 요거를 좀 가격을 많이 다운시켜서 만들어서 좀 비용을 사지 못하는 사람들도 칼자이즈 그 매니아로 좀 이렇게 만들기 위한 그런 좀 산업적인 전략도 있었지 않을까
그런 거 있고, 세 번째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콘타렉스에서 콘탁스 2에 이걸 끼워야 되는데 이게 설계가 늦어지는 바람에 2년간 늦어지는 바람에 쓸 게 없어가지고 그 비오메타 동독에서 만든 비오메타를 여기다 임시로 이렇게 돌려막기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스독의 입장에서는 조금 자존심이 상처가 갔지 가는 거를 회복하기 위한 그런 것도 있었을 거고, 그리고 또 그 더블가우스 구조는 더블가우스 구조대로 그 상당한 또 다른 트리플릿 구조와 달리 또 다른 장점이 있기 때문에 그런 렌즈를 또 소비자들에게 공급하는 그런 목적도 있었을 거고, 그런 목적으로 이걸 생산되지 않았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가격이 얼마냐면 255dm, 비오고는 450dm, 계산기 날아보면 0.5, 55% 가격이에요. 이거에 55% 가격이면 이걸 살 수 있다 이거예요. 그리고 이것도 이제 아까 염가로 만들고 뭐 좀 주력 상품은 아니다 보니까, 원래 주력 상품 아닌 거는 생산 개수가 작잖아요. 이게 얼마를 만들었냐면 인터넷 자료에 보면 6,500개 만들었다는 사람도 있고, 뭐 어디 보면 또 5,000개를 만들었다는 사람도 있는데 뭐 저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극소수로 만들었기 때문에 이 렌즈는 굉장히 좀 레어하다. 레어하면 또 비싸잖아요. 근데 생산되고 팔릴 때는 이 가격에 55%밖에 안 됐는데 지금 이게 어디 중고시장 가면 여기 더 비싸요. 그건 이제 가격이라는 거는 뭐 물건이 좋고 나쁘고 떠나가지고 소비자의 어떤 니즈에 따라 그걸 레어하면 더 비쌀 수가 있죠. 제가 이 렌즈를 왜 쓰냐면, 이거 비오곤 있으면 이거 안 써도 되는데 이 렌즈를 산 이유는 아무도 쳐다보지도 않아가지고 그 중고시장에 그 구석에 처박혀 있는 게 너무 외로워 보여서 제가 입양을 했어요. 너무 외로워 보여가지고 가격이 너무 사니까. 그리고 또 이 플라라 렌즈에 대한 제가 좋은 기억이 있어요. 제가 7, 8년도에 서울에 95년도로 와서 정신없이 살다가 한 9년도나 2000년 초반에 이제 본격적으로 사진을 시작하면서 또 이게 라이카에 좀 질려가지고 라이카 한 4, 5년 쓰다 보니 질려가지고 2003, 4년인가 그때 롤라이프렉스를 샀어요. 중형을. 그 롤라이프렉스 2008F를 처음 샀는데 거기 렌즈가 플라나 80mm 렌즈였어요. 80mm가 표준이죠. 중형에서는. 2.8F인데 너무 색감이 이뻤는 거예요. 내가 그 색감 보고 뒤로 졸도를 해버린 거예요. 어떻게 카메라 사진이 이렇게 색감이 이쁘냐. 그때 기억이 머리에 딱 박혀 있는 거예요. 색감은 플라나가 좋구나. 다른 건 나 모르겠고 색감은 플라나가 좋다는 그게 머리에 딱 그 2000년 초반, 2004년도, 5년도부터 딱 박혀버린 거예요. 그 플라나 그러면 아무 생각이 안 나요. 플라나는 단어가 평평하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 비오고는 그 비오, 매력이다. 다이나믹하다, 뭐 활동적이다, 생명력이 있다. 비오, 곤은 앵글이잖아요. 그리스어로 그 곤이야. 그래서 비오곤 이렇게 이름이 생겼는데, 플라나는 그냥 평평한 거예요. 별 뜻 없는데, 그게 또 이게 약간 가우스 구조하고 조금 연관이 돼 있죠. 그래서 플라나 이름을 붙이는 것 같아요. 어쨌든 플라나라고 하면 제 머릿속에 색상이 이쁘다. 이거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이거를 한번 사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이게 물론 이거는 그 중령의 롤라이프렉스에 붙은 플라나하고 구조가 좀 달라요. 롤라이프렉스에 붙은 그 중령의 구조는 6매 또는 5매로 되어 있는데 이거는 5매죠. 4군 5매. 그러니까 처음에 그 파울루 두플 박사가 1897년에 개발한 그 플라라 렌즈하고 좀 이름은 같은데 좀 달라요. 완전한 대칭형 그 더블 가우스 구조가 아니고 완전 대칭은 아니에요. 그러다가 렌즈 알도 하나 빠졌고, 불완전한 더블 가우스 형이라고 봐야죠. 그래서
어쨌든 이름은 플라나를 쓰고 있고 또 플라나의 색감에 대해서 굉장히 매력을 느낄 때 터라 이걸 한번 써보고 싶다. 그렇게 이걸 제가 영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걸 가지고 뭐 좀 남사스러운 이야기지만 모셔만 놓고 사진은 잘 안 찍었어요. 왜냐하면 비오곤이 있는데 뭐 이거 거의 꺼내가지고 자꾸 찍습니까? 이 기스나게 기스 안 나야 나중에 중고로 팔아먹잖아요. 그래서 뭐 사용은 안 해봤는데 요즘에 이제 이걸 가지고 좀 몇 번 촬영을 해봤거든요. 근데 뭐 제가 봤을 때 색이 뭐 비오곤하고 뭐 크게 아주 더 예쁘다 이렇게 정도는 못 느끼겠더라고요. 근데 이제 우리가 그런 피그말리온 효과라는 게 있잖아요. 뭐 밀가루를 먹으면서도 이 보약이다 하면 그게 보약 효과가 나는 그런 그 말이 있잖아요. 플라는 색감이 이쁘다 하고 또 찍다 보면 색감이 이쁘 비기겠죠. 이게 뭐 제가 이런 뭐 하여튼 백문이 불여일견이고 그래서 요 영상 말미에 요 비오곤 렌즈를 찍은 거하고 요 플라나 렌즈 찍은 거를 좀 붙여놓겠습니다. 참고로만 봐주세요. 뭐 이걸 뭐 보고 이게 플라나 렌즈를 찍은지 비오곤 렌즈 찍은지 아는 사람은 아마 세상에 없을 거고 뭐 느낌만 이런 렌즈는 이렇다 하는 것만 참고하면 될 것 같습니다. 별 영양가도 없는 뭐 렌즈 설명, 정확한 엉뚱한 소리 임에도 불구하고 그 영상을 봐주신 시청자 여러분께 늘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혹시 끝까지 보셨다면 이 영상은 허접하지만 좋아요 하나 눌러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허접한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Later on in the night, when the crowds have gone, we could talk under moonlight till dawn. We could stay to watch the sunrise, cancel all our plans. We don't need a reason why we just can't. I wish I could stop time and stay in this moment, never think about going. Won't you stay with me for a little while? Got myself free falling deep into your eyes. You came to me without warning, but I knew why. I wish I could stop time and stay in this moment, never think about going. Won't you stay with me for a little while? Stay in this moment, never think about going. Won't you stay with me?